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5,906명을 기록해 전날보다는 8천여 명,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6,3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사흘째 300명대를 유지하면서 중환자 관리 역시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2년 3개월 동안 지켜온 비상방역 전선이 무너졌다며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다음 주부터 공항과 항공기 안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각종 제한 조치가 해제된 유럽 국가들의 방역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오늘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전국 평균 경유값이 2,000원을 넘어서면서 14년 만에 처음으로 휘발유 값을 역전했습니다. 세계적인 경유 생산국인 러시아의 수출이 막히면서 국제 경유값이 오른 탓이지만 국내 정유사가 책정한 마진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8.3% 올랐습니다. 오름세는 약간 꺾였지만 여전히 시장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조짐이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5,906명으로 전날보다 8천여 명 줄었습니다. 전반적인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6천여 명 줄었습니다. 확진 규모 자체가 줄면서 위중증 사망 피해도 급증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9명 줄어든 354명으로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63명으로 13일째 두 자릿수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4%포인트 오른 19.2%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17.7%, 병상수가 적은 비수도권은 22.7%입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23만 6,239명으로 전날보다 3천여 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집중관리고는 17,022명입니다. 네, 어제 새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코로나19 대응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방역 사령탑이 정해지지 않은 탓인데 당장 다음 주 격리 의무 해제 등이 포함될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 진입 논의에 대해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코로나19 방역 대책 회의는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 정권에서 발표했던 일상회복 로드맵을 다시 언급하며 포스트 오미크론 4주 이행기가 끝나는 다음 주 안착기 진입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착기로 갈 때 가장 큰 변화는 확진자에게 부여된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낮췄지만 급격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행기를 두고 격리 의무를 바로 없애지 않은 겁니다. 다음 주에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후에 안착기 진입 시점을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새 정부 출범 100일 내에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코로나 대응 체계를 재정립하겠습니다. 과학 방역을 앞세운 100일 로드맵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됐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무기한 미뤄졌습니다. 방역회의 최고 주재자인 국무총리는 물론 복지부 장관 인선까지 매듭을 짓지 못한 데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거취도 불분명해 새 정부 로드맵을 이끌 사령탑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중대본을 구성하고 있는 지휘부 자체가 인선이 지금 교체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좀 다 이행되면 전반적인 방역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논의하고 100일 로드맵에 따르면 현재 10명 이상 집회 등에 남겨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이달 안에 완전히 없애게 되는데 방역 사령탑 부재로 언제쯤 결정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이외에도 먹는 치료제 확보와 코로나19 환자를 돌볼 일반 의료 체계 확대 등 일상 회복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실제 이행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드러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 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올해 2차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방역과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대학가 곳곳에서 대면 축제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무려 3년 만인데요. 학생들은 마스크를 벗고 축제를 즐기면서 일상의 귀환을 만끽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버블공을 착용한 학생들이 힘껏 몸을 부딪힙니다. 튕겨나가고 바닥에 굴러도 웃음이 터집니다. 친구 몸에 더 많이 붙이려고 쉴 새 없이 공을 던지고 고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엉거주춤 나아갑니다. 직접 이렇게 나와서 체험 같은 것도 하고 하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조금 일상이 회복된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건물 높이만한 거대한 미끄럼틀엔 타려는 학생들이 길게 줄을 섰고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학교 곳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이전 학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축제랑 다른 활동들 하기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입학해서 축제 경험할 수 있어서 기쁘고요. 오랜만에 축제를 준비하느라 애를 먹었지만 즐거워하는 교우들의 모습에 보람을 느낍니다. 세 개 학번이 이제 축제를 경험해보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담감을 이기는 것도 어려웠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축제를 만들 수 있어가지고 정말 기쁘고 또 차구들이 많이 즐겨주셔가지고 정말 뿌듯합니다. 신이 난 건 학생들만이 아닙니다.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먹거리일 텐데요. 오랜만에 열린 대면 축제에 푸드트럭 상인들도 모처럼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동안에는 거의 장사 행사 없이 지내다 보니까 형편은 좀 힘들었죠. 아무래도 4월 중순쯤서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일정이 빡빡할 정도로 행사가 많아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4개월, 오랜 기다림 끝에 돌아온 대면 축제에 대학가는 코로나19 이전의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북한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2020년 2월 이후 2년 3개월에 걸쳐 지켜온 비상 방역 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가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소집됐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치국회의에서 모든 시군에 각자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바이러스를 빈틈없이 완벽하게 차단하라고 지시했으며 전선과 국경, 해상, 공중에서 경계 근무를 강화하며 국방에서 안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과 정부가 지금과 같은 비상시를 예견해 비축해 놓은 의료품 예비를 동원하기 위한 조치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럽연합 EU는 다음 주부터 공항과 항공기 내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유럽 항공당국이 밝혔습니다. 유럽 항공안전청은 현지 시간 11일 성명에서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와 항공여행의 보건과 안전조치에 대한 최신 정보를 내놓았다면서 공항과 항공기 내에서 의료용 마스크 의무 착용 권고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마스크는 여전히 코로나19 전염을 막는 최선의 예방책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오늘 16일 발효되지만 규정이 다른 목적지를 오갈 경우 항공사에 따라 마스크 착용 규정이 다를 수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지적과 관련해서 사실에 대해 더 많이 파악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반발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인사는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대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이어서 중국의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정책은 노인과 기저질 환자 등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면 수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외국 학자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의 전체적인 방침은 중국의 가장 적합한 방역 정책이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건 중국 정부와 국민은 코로나19 방역전에서 승리할 자신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면역 항암제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이용하는 치료법으로 기존 항암제보다 부작용이 적지만 그 대상자를 찾기 쉽지 않아 치료 혜택을 받는 환자가 제한돼 왔습니다. 그런데 국내 바이오 기업이 면역 항암제 처방 대상 환자를 더 많이 찾아낼 수 있는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 뇌까지 전이돼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하지만 카터 전 대통령은 최신 항암 치료를 받고 암 완치를 선언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이용해 암세포를 죽이는 이른바 면역항암제 덕분입니다.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돼서 암을 치료하게 되는데요. 암세포에서 면역세포가 항진하지 못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그게 PD-L1이고요. 그 억제하는 신호를 억제하게 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약이 현재 면역항암제는 두경부암, 폐암, 흑색종, 위암, 심장암 등 다양한 암종에 사용되며 차세대 항암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면역항암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 환자를 좀 더 정밀하게 찾아낼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면역항암제 투여 대상을 가리는 기준인 생체 지표가 낮게 나오는 환자들은 투여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100만 개 이상의 암세포 이미지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이 환자군을 대상으로 면역 활성도를 면역 활성, 면역 결핍 등으로 세밀하게 분석해 대상 환자군의 폭을 대폭 늘렸습니다. 폐암의 예로 이제 수치를 좀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가 이제 면역항암제를 받게 되고 60% 정도가 면역항암제를 안 받게 되는데 이제 그 60% 중에 사실 면역항암제에 반응하는 환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이제 그런 정확도를 높이게 되면 그 60명 중에 이제 20명을 더 추가적으로 찾아내거든요. 연구진은 올해 3월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종양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저널 오브 클리니컬 온콜로지에 발표한 데 이어 최근 유럽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회사는 빠르면 3년 이내 미국 FDA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용화할 경우 면역항암제 대상 환자군을 늘려 더 많은 환자가 최신 항암 치료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심혈관 질환이 없더라도 위험 인자가 있거나 당뇨병 등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는 혈압을 130에 80mm HG까지 낮춰야 한다는 진료 지침이 제시됐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는 고위험도 고혈압 환자의 목표 혈압을 130에 80mm HG로 강화하는 내용의 2022 고혈압 진료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학회는 고혈압 환자 가운데 당뇨병과 심뇌혈관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에만 혈압을 130에 80mm HG 미만으로 관리하도록 해왔지만 기준을 강화해서 적용 대상을 더 확대한 겁니다. 즉, 임상적으로 심혈관 질환을 앓지 않더라도 위험 인자가 있다면 고위험군 고혈압으로 보고 국내 고혈압 기준보다 더 적극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14년 만에 전국 평균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추월했습니다. 국제 시세급 등으로 국내 경유값이 오른 건 어쩔 수 없다지만 정유사들이 책정한 마진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평균 경유값이 14년 만에 휘발유 값을 역전했습니다.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한 건 지난 2008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주요 원인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적인 경유 생산국인 러시아의 수출이 상당수 막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유 차량이 많은 유럽에서 급하게 다른 나라로 공급처를 찾으면서 국제 경유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유를 수입한 뒤 정제해 경유를 생산하는데 외국의 공급난과 재고 부족이 왜 국내 경유값을 올리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국제 판매 가격에 맞춰 결정됩니다. 이른바 연동제입니다. 해외에서 비싸게 팔리는 경유를 국내에서 마음대로 싸게 팔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시장이 대내외에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유 가격이나 휘발유 가격은 국제시장에 연동이 되어서 지금 높은 가격을 반영하고 있고요. 반면 공급 불안으로 마진은 역대 최고로 올랐습니다. 국제 가격이 1원 오를 때 국내 정유사들이 경유 판매 가격은 3.75원, 휘발유 판매 가격은 3.18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정유사들이 휘발유보다 경유에 더 많이 부과한 마진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유사에서 마진을 좀 줄이고 주유소에서도 그 소비자들이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가격을 좀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유가 급등 등 인상 요인이 있을 땐 빨리 오르고 인하 요인이 있을 땐 느리게 내리는 주유소 판매 가격의 비탄력성도 경유값 고공행진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알뜰 주유소가 전국 주유소의 11%에 달하는 만큼 알뜰 주유소의 마진 조정을 통해 주유소 간 경유값 가격 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겁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주유소라고 그러면은 지금 역할을 해야 될 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알뜰 주유소의 그 마진을 조금 줄일 필요는 있는 거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당분간 경유값 고공행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국제 원유 공급이 언제 재개되느냐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오름세가 약간 꺾이긴 했지만 시장 전망치보다 높은 8.3%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로 시작된 인플레가 주거나 식료품, 여행 등 전방위 분야로 확산해서 장기화의 조짐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리노이주의 한 가족 농장을 찾았습니다. 기후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농가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농가로서는 최대 곡물 생산지인 우크라이나의 농업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They're losing that basic structure not only to be able to put the crop in the ground, but what do they do with it afterwards? I cannot imagine. Well, they're not able to put it in the ground now.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미국의 지난달 식료품 가격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9.4% 올랐습니다.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숙박료와 항공 운임도 급등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이를 반영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8.3%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의 8.5%보다 상승 속도가 조금 줄어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오름폭이 둔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플레 장기화의 시작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 April numbers came off very inflated numbers, but I think it is the beginning of a moderating trend in prices as we go forward in here. 인플레의 도화선 역할을 했던 에너지 가격은 3월보다 꺾였지만 최근 휘발유 값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만큼 안정됐다고 보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처럼 물가가 높은 수준이어서 연방준비제도가 고강도 긴축이라는 통화정책 방향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점령 지역에서 곡식과 채소 등 식량을 대량으로 탈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유럽으로 공급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3분의 1 물량이 공급이 중단돼서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자포리아 지역에 보관됐던 곡식이 러시아 트럭에 실려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로 이송됐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11일 러시아군이 점령한 자포리아 지역 군정 발표를 인용해 이처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또 우크라이나의 해바라기 시와 채소까지 탈취해 러시아로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탈취한 곡식을 외국에 파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곡식을 실은 러시아 선박이 지중해를 거쳐 중동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가스 운용회사 GTSOU는 현지 시간 11일부터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주에 속한 소코라니우카의 라인을 통한 가스 수송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코라니우카를 점령한 러시아군이 기술적 방해를 하면서 천연가스를 빼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These occupation authorities, they decided to steal gas from transit in order to send it to other places. So that's why we decided to declare force majeure.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통해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산 가스의 3분의 1 정도인 하루 약 3,260만 세제곱미터의 가스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충격은 유럽 가스 가격에 곧장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을 대표하는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8%가량 급등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에서 최후 항전을 벌이는 우크라이나군 부상자와 민간인들의 구조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이 러시아 측과 추가 협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지만 부상병들이 무사히 구조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김은건 기자입니다. 얼굴을 심하게 다치거나 팔이나 다리가 잘려나간 병사들. 마리우폴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러시아군과 맞서 싸우다 다친 이들입니다. 아조우연대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부상자들이 약과 음식도 부족한 악조건 속에서 버티고 있다며 구조를 호소했습니다. We're taking heavy casualties. We're taking losses. Every day might be our last. 아조우연대 병사 부인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찾아 참상을 전하고 남편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We ask Pope to help us. We ask Pope to be the third part of this war and to let them go through the green corridor. 교황은 병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남은 민간인 구출을 위해 러시아 측과 접촉하고 있다면서 당사자 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o talk to the leader of the Russian Federation, it makes full sense to talk to any other relevant actors in the present crisis. 현재 아조우스탈에는 우크라이나군 2천여 명이 버티며 교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러시아군의 총공세가 이어지며 최후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러시아군은 이미 동부 돈바스 지역 상당 부분을 장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마리우폴도 사실상 함락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제2도시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이 점차 퇴각하고 있다고 주장해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은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연료의 대체제로 수소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소도 생산 방식에 따라 탄소가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친환경 수소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개발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은호 박사 스튜디오를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